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 관세청의 어떤 조직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관세청이 어떻게 전자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그 시스템을 우리 전 세계의 관세 당국과 어떻게 공유해 왔는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 관세청이 관세 행정을 좀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각 분야별로 좀 나눠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세 행정을 크게 제가 5가지로 좀 구분해 봤는데요. 좀 여러분들 국가도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수출입 통관, 그 다음에 심사, 다음으로 조사, 그 다음에 위험 물품을 타겟팅하는 위험 관리, 그 다음에 국제 협력 분야, 이렇게 크게 5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수출입 통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통관을 보게 되면요, 일단 물품이 도착을 하게 되면 그 물품이 도착했다라고 하는 화물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화물 신고는 적화 목록인 매니페스트를 통해서 물품을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전자통관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화물 신고를 하게 되면 그러한 적화 목록 정보가 이렇게 취합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물품 신고가 있게 되면 저희들이 위험 물품을 선별할 수 있는 카고 실렉시비티 CS 시스템을 통해서 적화 목록 정보를 가지고 먼저 검사 선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입 하주는 인보이스나 패킹 리스트 그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수입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앞에 저희들이 시스템에서 가지고 있는 검사 선별 그런 기법을 통해서 검사 대상 물품을 선별하게 되고요. 그렇게 선별된 건에 대해서는 물품 검사를 보세 구역에 장치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물품 검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적법한 물품이라고 판정이 되면은 최종 관세청의 승인을 받아서 물품이 국내로 반출이 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적정한 세금이었는지 먼저 반출 단계에서 납부를 하고 그 이후에 좀 심사를 진행하는 그러한 절차를 수입 통관 절차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가 다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전자통관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수입 신고는 신고인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실시간으로 정보 교환이 이 수입 신고와 연계된 다른 정부기관의 정보를 다 망라해서 이루어지는 싱글 윈도우를 구축을 해서 이러한 절차가 다 원스톱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입 통관 시스템의 특징을 크게 한번 5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EDI나 인터넷 웹베이스 XML 그런 인터넷 환경이 다 적용이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험 물품을 선별하는 검사 선별 시스템을 지금 수입 통관 시스템에서는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수입 신고 단계에서는 물품의 위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선별을 하고 세금과 관련된 사후 심사 부분은 통관 이후에 사후에 처리하는 사후 심사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입자는 물품이 도착하면 공항만에서 그 통관을 할 수도 있고 그 물품을 보세 운송을 해서 그 업체가 위치하고 있는 내륙지로 가서 통관을 할 수 있는 통관 세관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우리 수입 통관 시스템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품이 도착하고 나서 수입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인데 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정보를 알 수 있으면 수입 전에 신고할 수 있는 화물 도착 시간과 수입 신고 시간을 별도로 분리해서 수입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우리 수입 통관 시스템에서는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수출 통관의 절차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수출은 수출자가 물품을 제조를 해서 이제 해외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자는 물품을 제조한 이후에 수출 신고를 바로 이 수출 통관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수출 신고의 경우 대부분의 물품은 그 수출 물품 검사 없이 바로 그 보세구역에 도착해서 그 화물 발송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만일 수출 신고를 해서 그 물품 검사 대상으로 선별이 되게 되면 물품 검사를 한 이후에 이제 보세구역에 도착을 해서 선사항공사에 이제 화물 발송이 이루어지는 BL이나 그런 그 발급 절차를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물품을 제조한 이후에 그 검사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화물 발송을 하기 위한 보세구역에 도착을 시켜 놓고 그 다음에 선사항공사의 주선을 통해서 물품이 발송되는 그러한 절차를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물품을 수출한 이후에는 수출 물품에 들어간 그 수입 물품에 대하여 그 수입할 당시에 납부해왔던 그러한 그 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관세 환급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신고, 수출 통관의 절차는 수출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물품을 해외로 발송시키고 그 이후에 수출 물품에 소요되었던 수입 물품 자재에 대해서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받는 관세 환급 제도를 이렇게 수출 통관 절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수출입 통관 절차에 이어서 전자생 거래인 그 관세 국경 관리에서 이루어지는 이커머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대부분의 그 수출입 통관은 옛날에 전통적인 그 비행기나 선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그 대부분의 이제 거래는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로 해서 회사와 회사 간의 그러한 거래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대부분의 거래가 그 인터넷 쇼핑몰이나 그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개인이 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해외 직접 구매 방식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자상 거래의 그 어떤 개념을 보게 되면 인터넷 쇼핑몰 등 전자거래 방법으로 해외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이커머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개인용 물품을 해외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B2C 형태의 그 거래 형태를 이루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그 물품이 우리 그 관세청 그리고 일선 세관의 그 세관장에게 등록된 DHL이나 어떤 그런 큰 UPS 그런 특송업체나 그 다음에 우체국 등을 통해서 반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품은 그 굉장히 그 소량이면서 금액도 굉장히 그
적은 경우가 많는데요. 그래서 물품 가격이 US 달러로 150불 이하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은 간편하게 신고를 하는 방법을 통해서 또 세금도 면제시켜주는 면세 통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상 거래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거래가 이 전자상 거래를 통해서 요즘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세 행정도 이 전자상 거래 쪽에 계속 개선을 하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전자상 거래의 물품에 대해서 어떻게 통관을 시켜주는지에 대해서 그 형태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목록 통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품 가격이 US 달러 150불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출에 비해서 굉장히 간편한 방법인 통관 목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일반 신고, 보통의 어떤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69개의 항목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목록 통관은 26개 항목만 제출하게 되면 간단히 수입 신고가 끝났다라고 보고, 그리고 150불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도 면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50불을 넘고 2,000불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일반 신고보다 조금 항목 수가 적은 57개 항목을 신고를 하면 수입 신고를 다 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간이한 방법의 신고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전자상 거래 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전자상 거래 물품이라 하더라도 2,000불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전자상 거래가 아닌 일반 수입 방법으로 통관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일반 수입 신고 항목인 69개 항목을 신고하도록 하는 일반 신고 방법으로 그 수입 통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2020년도 작년에 6,300만 건의 37억 불 정도의 통관을 이 그 전자상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을 놓고 보면 건수로는 진짜 굉장히 많지만 금액적으로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전자상 거래의 특성이 소액, 그 다음에 그 규모가 작은 그런 물품들의 거래가 많기 때문에 거래 건수는 많지만 금액은 조금 작은 특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수출입 통관 중에서 이제 여행자 통관 쪽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행자 통관이라는 것은 뭐 일반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이 관세 행정을 접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이제 여행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 이제 우리 관세청을 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여행자 통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출입국하는 여행자가 출입국 시에 이렇게 휴대 반출입하는 물품으로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 이제 통관 절차를 적용시켜 주는 것인데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평균 출입객 수가 2019년도 기준으로 5,799명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로 거의 90% 감소한 그 수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잘 회복이 되면 기존의 코로나 이전의 그 여행객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행자 출입국 현황이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행자 휴대폰은 우리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행자가 가져오는 어떤 그 자기 물품에 대해서 600불까지는 면세를 해주고 있고요. 이 600불 그 물품과는 별도로 주류하고 담배 이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또 면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류 같은 경우에도 1리터 이하로서 미아가 4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또 면세를 해주고요. 담배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권련형 담배 200개비까지는 다 면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수도 60ml 밀리리터까지는 또 면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 여행을 통해서 한 600달러 미만, 그리고 술 한 병, 그 다음에 담배 한 보루, 그 다음에 향수 한 병, 이 정도까지는 여행을 하면서 가져올 수 있는 그 여행자로서 범위라고 보고, 그 정도까지는 여행자 휴대폰으로서 면세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분야인 어떤 수출입 통관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분야인 이제 심사 분야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심사라는 것은 이제 아까 첫 번째 단계에서 이제 수출입 통관은 이제 물품이 들어오는 그 단계에서 바로 그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심사라는 것은 그 접점을 다 끝내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어떤 사후의 개념이 많이 좀 적용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사도 보게 되면 저희들이 우리 한국관세청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큰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이따 설명드릴 이제 우수업체를 관리하는 AEO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일반적인 어떤 심사 제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우리 한국관세청 같은 경우에는 그 심사의 기본 방향이 기업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정책 방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우리 관세청의 어떤 조직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명을 드렸을 때 1970년대에 우리 관세청이 그 기획재정부의 그 외청으로서 본격적인 시작을 했다라고 했는데요. 그 이후에 80년대 어떤 사후 종합심사 형식적인 확인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 하는 현재와 같은 사후 심사 제도를 80년대부터 좀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90년대에는 그 사후 심사 제도를 조금 발전시킨 그러한 제도를 통관접법성 사후 심사 제도를 좀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서는 각 개별 건별로 심사하는 그러한 제도를 또 별도로 다시 부활시키는 어떤 제도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2002년도 6월에는 종합심사 제도라고 하는 강제적으로 기업들을 심사하는 방식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2014년부터는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는 자율심사제도, 그것은 2002년도에 도입했던 강제 심사 방식에서 이제 자율적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좀 보장하는 그런 자율심사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발전을 시켜와서 현재의 기업이 자율적으로 좀 그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좀 발전시켜 왔는데요. 그래서 현재는 법규 준수가 높은 기업은 AEO 제도로 관리를 해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되, 법규 준수가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세 행정을 집중을 해서 건별 심사 제도로 관리하는 그러한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관세청의 심사 정책 방향은 투 트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EO라고 하는 우수한 그 법규 준수를 잘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을 업체한테 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율성을 확보시켜주고, 우리 관세청에서는 검사 생략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납부도 건별로 그 통관 단계에서 납부하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몰아서 이렇게 납부할 수 있는 월별 납부 제도도 적용시켜주는 그런 혜택을 주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법규 준수가 낮은 이 BAO 업체에 대해서는 그 AO 업체에 주는 어떤 그런 혜택들을 주지 아니하고 그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건별로 여러 가지 심사를 강화를 해서 추징이나 그 다음에 강제조사 이러한 그 방법으로 이러한 업체들이 관세청의 그 여러 가지 규정들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하는 이렇게 AO와 BAO 기업들을 좀 구분해서 관리하는 두 가지 방향의 심사 정책 방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두 가지 방향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AO라는 제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AO라고 하는 제도는 수출입 업체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이 그 수출입 업체와 관련된 모든 이해 관계자, 수출업체, 수입업체, 그다음에 선사, 항공사, 이 모든 서플라이 체인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이 AO 제도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AO 제도는 이 AO 기업으로서 그 공인받기 위해서는 공인 기준을 그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이 공인 기준은 WCO의 그 세이프 프레임워크에 나와 있는 크게 4가지 기준을 통과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것을 통과를 했을 경우 싱글 A로부터 트리플 A까지 3가지 등급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 방법도 서류 심사와 그 현장 심사 2가지를 다 통과를 해야 이 AO 기업으로서 인증을 받을 수가 있고요. 한번 인증을 받으면 5년 동안 AO 기업으로서 그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AO 기업으로서 그 인증받기 위해서는 이 AO와 관련된 업무를 책임지는 관리 책임자는 일정 기간 동안 계속 관련된 그 수업을 그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AO 관리 책임자는 이 AO 제도의 접점으로서 항상 관세청의 여러 가지 그 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임을 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AO 기업으로 인증이 되면은 매년 연일에 그 정기 점검 보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그 관세청의 접점으로서 항상 보고할 의무가 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AO 기업으로서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WCO에서 얘기하는 4가지 기준을 좀 충족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4가지 기준은 첫 번째 기준이 법규 준수도, 두 번째가 내부 통제 시스템, 세 번째가 재무 건전성,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안전관리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4가지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국제 표준인 WCO
그 세이프 프레임워크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기준을 다 수용을 했고요. 그래서 특히 안전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이 AO 제도의 시발점이 된 미국의 CTPAT 제도의 그 안전관리 기준을 그대로 도입을 해서 8가지 거래업체, 컨테이너 및 트레일러, 그 다음에 정보기술관리, 교육 관련 이러한 8가지 분야에 들어있는 모든 그 공인 기준을 우리 한국 AO 제도에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자, 그럼 이 심사 쪽에서 이 AO 제도까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국은 많은 나라와 FTA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57개국과 16개의 FTA를 체결을 함으로써 이러한 국가들과 특혜 관세 제도를 주고받는 그러한 그 관세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칠레하고 저희가 FTA를 2004년도에 체결을 했고요. 이러한 그 체결을 계속해 나가면서 현재는 16개의 FTA를 체결함으로써 현재 이 FTA 체결 국가하고의 수입 비중이 한 70%를 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우리 한국이 이 FTA를 체결한 국가들과 대부분의 그 무역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그 FTA를 체결함으로써 이러한 국가들과 신속하고도 그 다음에 특혜 관세와 같이 여러 가지 그 수출입 업체를 지원하는 자금으로부터 좀 경감되는 그러한 그 관세 행정을 펼치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 FTA를 체결하게 되면 그 체결 국가 간에 좀 낮은 관세율 또 경우에 따라서는 관세를 면제시켜주는 특혜 관세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런 특혜 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또 갖춰야 될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한 요건을 크게 5가지로 구분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단 물품이 양국이 합의한 그 관세 율표에 해당되는 물품인지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심사를 통과를 해야 되고요. 그 두 번째로는 이제 각 물품에 대해서 양국이 합의한 원산지 판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국이 합의한 원산지 판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를 해서 통과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특혜 관세를 받기 위해서는 이 수출입하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각 그 이 체결한 양국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그래서 제3국에 소재한 업체가 수출입을 할 경우에는 이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렇게 그 상품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증명서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품이 양국에서 수출되고 수입됐다라는 어떤 그러한 증명서가 서류로서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출국으로부터 이 물품이 수입국으로 직접 와야 되는 운송 원칙이 있습니다. 수출국에서 제3국을 경유해서 오는 경우에는 그 물품이 어떠한 가공을 거쳤는지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출국으로부터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었는지 그러한 여부가 심사를 통과해야 이 FTA의 그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관세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하면서도 가장 전통적인 임무인 징수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품이 수입이 되게 되면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그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그 4대 과세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물건, 과세 표준, 관세율, 납세 의무자 이렇게 네 가지의 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이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과세 물건은 수입 물품입니다. 수입 물품이 과세 대상이며 수출 물품과 통과 화물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과세 표준, 세 번째로 관세율은 수입 물품의 그 가격 또는 수량이 과세 표준이고 관세율입니다. 그래서 수입 물품이 그 종가세 물품인 경우에는 수입 물품의 가격에 과세 표준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종량세 물품의 인 경우에는 수입 물품의 가격은 상관이 없고 수입 물품의 수량이 거기에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물품 같은 경우에는 수입 물품의 가격과 수입 물품의 수량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더 높은 세율을 적용시키는 선택세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세 표준과 관세율은 이렇게 대부분은 종가세이지만 종량세와 그 다음에 선택세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도 그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 의무자는 관세를 납부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 그래서 보통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일반적으로 납세 의무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2020년도에 51조 정도의 그 관세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51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체 부과하는 걷어들인 세수의 한 20% 정도, 한 5분의 1 정도를 이 관세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징수하는 기능도 있지만 아까 수출 통관 절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환급이라는 제도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요. 환급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세법에 따른 환급이 있고 그다음에 환급 특례법상의 환급이라고 하는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관세법에 따른 관세 환급은 납세자가 너무 많이 냈거나 또는 계약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원래 냈던 그 세금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금액이 2020년도에는 3,650억 원 정도의 그 이러한 그 관세법에 따른 관세 환급을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환급특례법에 대한 환급은 아까 수출 절차에서도 나와 있었듯이 수입한 자재를 가지고 수출을 하는 경우에 수입했을 때의 그 자재에서 납부했던 그 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을 해서 수출을 좀 장려하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그 75년부터 이러한 제도들을 운영을 해서 수출을 좀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는 우리 한국에서는 개별 환급과 간이정액 환급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개별 환급이라는 것은 수출 물품을 생산할 때 이제 여러 가지 그 원재료가 들어가는데 그러한 원재료가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소요량을 산출하고서 거기에 소요량에 그 대응하는 그러한 그 납부한 관세를 계산해서 환급해 주는 제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이정액 환급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각 원재료의 소요량을 산정하는 것이 상당한 그 인력이 소모되고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표준화된 절차에 의해서 수출된 물품에 대해서 납부세액을 이렇게 대응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그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간단하게 수출 사실만 확인을 하면 그 표에 맞춰서 환급을 해주는 간이정액 환급 제도도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급특례법상에 의한 환급은 2020년 같은 경우에 2조 한 7천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관세법상 환급은 실제로 내야 될 세금 중에서 조금 잘못 냈다거나 그러한 것에 대한 환급이라고 할 수 있고요. 환급특례법상에 대한 환급은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출 물품에 들어간 수입 원자재 때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주는 그러한 환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